원장님 안녕하세요.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 이 부모님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울감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주변에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런 우울감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은 힘을 내야지 싶다가도 또 부모가 부족해서 못 이겨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 괴로워진다고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울한 기분과 네. 우울증은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라기보다는 뇌의 병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활성 물질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족해진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네. 집중이 안 된다든가 의욕도 떨어지고 뭐 심지어는 막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이 바로 이제 우울증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폐렴에 걸렸는데 그래서 네. 막 열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내가 의지로 열을 떨어뜨려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에서 불면 같은 것도 폐렴에서 열이 난 하나의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지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고 병원에 방문해서 항우울제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든가 상담을 병행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발달이 좀 느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을 제가 만나면 뭐 이런 이제 비유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비행기를 우리가 못 타본 지 한참 네. 됐는데 보통 비행기를 탑승하면 이제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혹시 네. 기억나세요?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씌워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먼저 부모가 마스크를 쓰고 네. 아이한테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네네. 하는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먼저 아이한테 이렇게 네, 그렇게 될 그 것 마스크를 같아요. 씌우게 네. 되는 네. 경우가 많겠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 비행기가 위급 상황이 돼서 막 추락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기압 조절 장치가 작동이 안 되면 갑자기 기압의 변화가 네.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사람이 그렇죠. 날아가는 것처럼. 근데 기압이 갑자기 탁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보통 3초 만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정신을 네. 완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 3초 동안 내가 숨을 안 쉬어도 사실 얘한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쓴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마스크를 써줘야 되는 것처럼 발달이 좀 느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어쨌든 아이들 급한 마음에 막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막 아이들만 바라보고 막 종종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봐야만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른둥이 쌍둥이 아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른둥이 쌍둥이다 보니까 여느 경우보다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산후우울증인지 그냥 힘들어서인지 이런 구분하기도 힘들고 의욕도 없고 피곤하고 우울함이 점점 깊어질 때 내가 정신과를 가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정신과를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뭐 TV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굉장히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신건강의학과를 좀 찾을 수 있게 문턱이 낮아진 것은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울한 기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구분하는 뭐 우선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시기에 단 한 가지의 기준을 말한다 그러면 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 이틀 정도 잠을 못 잘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잠이 한 일주일 이상 그게 또 넘어서서 2주일 동안 연속해서 계속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뭔가 뇌가 작동을 잘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의지만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이제 병행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때가 되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죽고 싶다, 이제 이걸 좀 넘어서서 네. 자살하고 싶다 하는 정도까지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살 사고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그걸 suicidal rumination이라고 네. 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겁니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고, 그 심지어는 막 상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도 막 네. 세워보고,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꼭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제 네.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서 우울증이 뇌의 이제 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증상들 중에 이런 잠을 이렇게 잘 못 자게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이제 식욕도 변화가 생겨서 식욕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제 체중이 줄 만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반대로 이제 식욕이 확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욕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가 보통 이제 일중 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 흔히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일중 변화란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고 나면 아침에 좀 기운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뭐 의욕도 좀 있고 그러는데, 저녁이 되면 지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피곤하고 뭐 의욕도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아침이 제일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제일 힘들고, 이제 눈 뜨기도 싫고, 뭐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어쨌든 아침이 제일 힘든데, 그걸 버티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가면, 그래서 이제 뭐 낮이 좀 되면 컨디션이 조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조금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어떤 생체 리듬이 좀 뒤집어지면서 반대되는 현상 같은 것들도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러면 정신건강의학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소한 1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2주 이상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렇군요. 수면에서는 한 2주 이상 연속으로 뭔가 네, 지속이 네. 될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울증을 얼마나 오래 치료해야 할까요? 예,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보통 우울증 치료를 할 때 보통 한 2달 정도 치료를 하면 많은 증상의 호전이 있습니다. 좀 잠도 좀 더 잘 자게 되고, 뭐 기운도 조금 더 나고, 기분도 좀 더 밝아지게 되는데, 처음 2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우리는 이제 급성기 치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진료실에서 뭐 사실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그 얘기를 잘 안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이렇게 한 2달 정도 증상이 완화가 되면, 자꾸 부모님들이 내가 뭐 이걸 내 의지로 고쳐야지, 뭐 자꾸 약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잘못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본인 스스로 그냥 병원을 안 오시게 되는데, 반드시 이 지속기 치료, 2달 정도의 급성기 치료 이후에 증상이 다 좋아졌다 할지라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기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연구에 따른 어떤 우리가 공고인데요. 실제로 급성기 치료를 해서 증상이 완화가 되고 약을 끊은 경우에는 1년 내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70% 정도 되는 걸로 됩니다. 근데 증상이 호전된 후에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기 치료를, 약물 유지를 하는 치료를 한 후에는 1년 내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30% 정도 되는 걸로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마지막 30%는 본인이 뭐 상담을 통해서 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살펴본다든가, 뭐 주변 사람들이 또 좀 지지를 해준다든가,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종교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야지 이제 메꿀 수 있겠지만, 어쨌든 꼭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한 후에 선생님이 이제 그만 이제 치료하시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이렇게 치료를 이어가시는 게 좋고, 대충 어쨌든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쓰는 거는 약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약이 뇌를 더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의사들이 의존성이 있을 수 있는 수면제 같은 거는 치료 초반에 잠깐 쓰지만,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있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장애아를 키우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위축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아빠입니다.
가끔 치료실에 따라가는데 다른 아이와 비교하게 되어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심지어는 아기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어서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아이와 분리되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이 아버님처럼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발달이 늦는 것에 대해서 내 탓인가 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양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또 머물지 않고 아이를 방치하거나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질문을 주신 부모님의 심정이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자살 사고나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가 됐을 때는 어쨌든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몇 번의 진료 후에 조금 이렇게 좀 친해지면, 뭔가 좀 관계 형성이 됐을 때 제가 보통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냥 뭐 우리가 모르는 뭐 깊은 뜻이 뭐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어쨌든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반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이 막 겹치고 겹쳤는데, 이렇게 힘드신데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버티게 하나요?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이 때문에 뭐 내가 살아야죠, 뭐 가족들 때문에 살아야죠, 뭐 없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부모님이 이제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버티는 것 속에 이미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이 뭔가 이렇게 움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시간이 뭐 약이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그거는 아주 좋은 대답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잘 버틴 시간은 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1단위, 주단위 뭐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연단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이가 서서히 성장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뭐 아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막 그걸 막 원망하고 화내고 뭐 지내는 것보다는 이 고통 속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버티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아이한테 어쩌다 보면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아이를 화낸 또 자기 자신을 뭐 자책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이제 되기가 쉬운데, 이게 제가 이제 지나가다 봐서 이제 예쁘게 산 이게 뭐 성모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예수님이고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어쨌든 키운다는 것, 뭐 아이를 또 뭐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특히 이제 발달이 느리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막 아이를 이렇게 앞에서 막 끌고 가려고 이제 막 손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좀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건데, 어찌 보면 아이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과정을 바로 반걸음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제 백업한다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어찌 보면 그냥 뭐 주변에 뭐 이렇게 다 뭐 다른 것랑 비교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랑 단둘이 뭔가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말 아이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런 어떤 빛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만끽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이것들도 아이랑 나랑 함께 어쨌든 그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다 애쓰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비교 지옥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비교하면 지옥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다른 어떤 누군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쨌든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굳이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어제 아이와
그 다음에 오늘의 아이를 좀 비교해서 아, 어제보다 오늘 이 아이가 어떤 면이 좀 더 좋아졌냐, 그 지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 아이가 뭐 좀 좋아지기도 하고 어떨 땐 퇴행해서 뭐 나빠지는 순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 집중을 해서 그 아이와 내가 함께 뭔가 즐거운 어떤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사실 숨구멍 같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숨구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랑 내랑 같이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아이랑 내가 또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함께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와 내가 함께 뭔가 즐거울 수 있는 순간, 어쨌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이렇게 지켜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